네, 사법논담 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천하람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윤미입니다. 네. 자, 오늘은 먼저 감사원을 한번 가보시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갑자기 서면 조사에 응하라고 연락을 해가지고 또 정치권이 상당히 뜨거웠는데요. 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시도 이전에 좀 짚어야 될 게 오늘 한겨레가 일면 톱으로 쓴 게 있더라고요.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 착수에 적법한 절차가 생략된 채 이루어졌다. 이게 이제 최고 의결 기구인 감사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의결이 이루어져야 조사가 시작이 될 수 있는데 그냥 패스해 버렸다. 이런 지금 그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감사원법에 따라서 감사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걸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할지에 대해서는 당연하게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질문지를 서면으로 보낸 이후에 우린 감사원법 50조에 따라서 법적 근거를 갖고 이 절차를 가져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요. 감사원법 50조 물론 규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필요한 경우에 감사원은 감사 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해서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이 문구를 보면 대통령에게도 할 수 있구나라고 돼 있는데 이것의 전제는요. 일단 진행 중인 감사가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당연하게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원법 12조를 보면 감사 정책 및 주요 감사 계획은 감사위원회의 의결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감사위원들의 의결 거치지 않았죠. 감사원에서는 상시 감사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감사원장에게 최소한 감사위원들이 본인의 권한을 위임했다라는 뭔가의 절차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 절차 없었던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뭐 저도 감사원에 근무해 본 적은 없어서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제가 감사원장을 했던 분과 나름 친분은 있지만은 맞아. 예,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쭤보지 그러셨어요. 그렇다고 이거 가지고 뭐 원장님 뭐 평소에 어떻게 했어요?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취재할 수 있지.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네. 근데 이게 이제 보면 그 감사원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주요 감사 뭐 계획에 감사원의 감사 정책 및 주요 감사 계획에 관한 사항 이걸 이제 포괄적으로 의결 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그 설명에 하면 연간 감사 계획 같은 거를 이제 뭐 의결을 하고 그 후에 이제 무수히 많은 것들은 사실상 그 감사원 내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 사무처 같은 곳에서 판단 사무총장과 감사원장이 판단해가지고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거를 일일이 다 감사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은 이제 적시성이라든지 뭐 이런 게 떨어진다 뭐 이런 설명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이거는 저는 관행이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감사원에서 뭐 개별 건에 대해서 의결을 미리 거쳤던 전례들이 많이 있는지.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장윤미 변호사가 말씀하셨던 상시 감사냐 아니냐. 이게 결국 포인트 아닌가요? 그래서 상시 감사라고 한다면 뭐 보고하고 말 것도 없이 뻔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렇다 치더라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상시 감사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제 얘기가 예를 들면 특별 감사라고 하더라도 특별 감사들을 사전에 다 감사위원회에서 개별 의결을 받아왔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제 예상으로는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꽤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감사위원회라는 게 그렇게 자주 모이는 건 아닐 겁니다. 많아봐야 한 달에 한 번, 뭐 한두 달에 한 번 모일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사후 보고로 이루어진 경우들도 제가 봤을 때 꽤 있을 것 같고 전례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주요한 그렇게 이 어떤 그 규모가 큰 감사는 연초에 지금 보도를 보더라도 연초에 이미 어떤 감사 예정이 돼 있다라고 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계획을 짜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위원 의결을 거치게 한 거는요. 감사위원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여야 추천 몫이 있고 뭔가 이 정치적인 생체 물론 정당행위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치권에서 추천을 하죠. 그리고 안배를 하는 그 목적은 이런 지금의 행태에 감사원 정치 감사한다라는 정치적인 외업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그런 오해로부터 감사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놓는 겁니다. 이런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지금 감사원장이 어떤 조치를 했다라고 일면 보도가 된 것이냐? 이거 부랴부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TF를 꾸렸다는 거예요. 물론 감사원의 공식 입장은 그 용도의 TF는 아니다. 다른 것을 논의하는 자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언론의 지적입니다. 저는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지 감사원 어떻게 했습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완전히 180도 바뀐 입장 바로 나온 다음 날 감사 착수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보도자료 뿌리고 그랬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치적인 편향이 없다라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라고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뭐 연간 계획을 세워놔도 이게 뭐 연초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하겠다라고 안 정해놨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느 정도 그게 있는지 룸이 있는지는 봐야 될 건데, 근데 감사원도 나름대로 헌법기관이고 이걸 맨날 해는 사건들인데. 그러니까 특별감사에 대해서 항상 감사위원회 의결을 받아왔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뭐 애들이 뭐 완전히 티나게 애들이라고 하면 헌법기관인데 이분들이 또 완전히 티나게 뭐 법 위반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 주요 감사 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가 주요 감사 사항인지에 대해서 이 정도가 그거를 주요가 아니라고 볼지 저는 의문이 있는 뭐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판단 재량을 어느 정도 사무총장과 감사원장에게 뭐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전직 어떤 거에 대통령에 의결을- 대한 조사까지 필요한 그 감사 사안이 주요 사안이 아니면 당연히 뭐가 의결을 주요 거쳐야 사안이에요?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한 달에 근데 뭐한 이게 번에 이제 모이든 일주일에 뭐 한 예를 번에 들면 모이든. 전직 대통령에게 협조 요구를 하는 것 뭐 이게 사실적으로 보면 중요한 걸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은 이게 뭐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이게 꼭 이게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협조 요구라는 거는 아까 장 변호사님 50조 감사원법 얘기하셨지만은 감사 대상 기간 외에 누구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이나 출석 요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뭐 꼭 그러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자료 요구는 반드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 아니 이건 뭐 그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결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감사 건 자체에 대한 걸 지금 맞습니다.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네. 그거는 좀 정리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예, 것 같고요. 저는 정치적 의도가 없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에게 서면을 보냈다는 게 어떻게 읽히는지를 감사원이 모르고 보냈다. 이건 다분히 의도가 있고 그러면 의도가 무엇일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지지율 좋지 않죠. 여러 가지 출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 하나를 이런 사정당국이 이끌고 가는 걸로 보는데 저는 완전히 오답을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뭐 감사원과 저희 행정부를 너무 이렇게 엮어서 생각하는 건 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게다가 최재해 감사원장 제가 약간 개그삼아 감사원장을 하려면 최재 뭐 이렇게 이름 제자 시작해야 돌림. 되나 이런 얘기도 하지만 최재형, 최재해 네. 혹시 뭐 두 분은 무슨 뭐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런 거는 아닐 거예요. 뭐 종친이라든지 이런 거 네, 아니죠? 네, 아닌 것 같은데 뭐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이거나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게 뭐 근데 실세는 그분이 아니라 사무총장이라 유봉호 거죠. 사무총장이라면서. 뭐 사무총장도 그런 뭐 사무총장은 정말 처음 봤습니다. 국회 나와서. 예. 아니, 그거는 제가 봐도 좀 부적절하죠. 그 무슨 뭐 뭔데요? 지원기관. 왜 두 분만 하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왜 왕따 시켜? 아, 그 뭐 국회 나와가지고 감사원이 대통령의 뭐 국정 운영을 뭐 지원하는 기관이라 그거는 그랬나? 감사원장이 감사원장이 한 이야기를 네, 했고 감사원장이 한 사무총장도 얘기인가요? 굉장히 좀 막 언행을 높이고 막 고성을 막 의원들에게 꾸짖듯이 이야기하고 이랬죠. 그래서 저는 아니 감사원 그래서 이력을 찾아봤더니 그냥 공무원 네, 감사원 분이시던데 쉽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한직으로 발령 났다가 굉장히 억울한 윤석열 심정을 정부가 갖고 있는 들어서서 화려하게 복귀한 케이스 이렇게 언론이 묘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만. 근데 어쨌거나 그걸 떠나서 이거 한번 제가 봤을 때도 기존 전례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아주 높은 확률로 특별감사할 때도 대체적으로 먼저 진행하고 뭐 사후에 보고한다든지 이렇게 진행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아이고, 안 그랬으면 추정이죠, 이랬을 리가 없어요. 추정. 네. 네. 근데 이거는 감사원이 지금 뭐 바보들은 아니니까요. 규정을 가지고 지금 한겨레는 보도를 했던 네. 거잖아요. 일단 요 점을 일단 좀 하나 하고 두 번째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좀 지적이 나왔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경험과 기억으로는 감사원이 감사를 해서 네. 문제가 있고 이게 뭐 어떤 조치에 끝날 게 아니라 사법 처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수사 의뢰를 하는 그렇죠. 통상 이런 수순이었던데 지금 이거는 속칭 동시 패션이잖아요. 네, 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굳이 감사원이 왜 나서야 되는 거죠?
서울중앙지검의 공공수사부에서 하고 있죠.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요. 감사원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우리는 행정 영역을 들여다보는 거고 이건 좀 다른데 아니, 저는 이건 말장난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럼 검찰은 지금 예. 민간 영역 뒤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는 게 동일한데 이중으로 들여다본다라는 말 이해에 저는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그럼 행정에 대해서만 축소해서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이중 포석을 가져가는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기계적으로 확보하려는 절차라고 봐요. 아마 감사 결과 10월 14일까지 내겠다라고 하고 있죠. 서해 공무원 미살 사건과 관련해서 나면 이 부분이 뭐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가 없었다라고 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뭔가 또 수사 의뢰 형식으로 검찰에 플러스 알파를 더해주면서 뭔가 이 수사는 정당하다. 감사원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논리적인 어떤 형식을 갖춰나가는 절차가 아닌가. 그런데 그것이 공소유지 가 될까요? 다시 언급하지만 국민의힘의 한기호 전 국방위원회 그 간사께서 월북이라고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SI 정보 다 국회 의결 거쳐가지고 공개하자라고 좀 당당하게 나오는 거예요. 공개가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떤 국가의 안보 상황과 관련해서.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끌고 가면 그걸 공개하지 않을 방도가 있겠습니까? 이게 미심쩍은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월북이라고 확정 지을 수 없다라고 했다가 뭐 대변인도 갈아치워가지고 발표 주체도 바꿔서 월북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가 뭐 또 그 사이에 대통령 그때 당시 청와대죠. 뭐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회의 갔다 오고 나니까 또 뭐가 바뀌고 막 난장판이었거든요, 솔직히. 이게 순수하게 팩트와 어떤 한목적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비정무적인 판단이 이루어졌던 사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봐야 되는데 그럼 수사와 감사원의 조사를 왜 동시에 하냐? 수사는 말 그대로 사법 처리를 위한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처벌할 수 있는 건지를 찾는 겁니다. 아니 근데 감사원은 이제 한목적성에 대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벌까지 이루어지진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행정 절차를 진행했던 게 과연 바람직했는가? 바람직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처벌되지는 않더라도 뭐 예를 들면 엄중 경고를 하든 징계를 하든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네. 그런데요. 수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하잖아요. 수사 결과에 따라서도 징계하지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랑 내부 감사는 기본적으로 그 보는 시야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회사에서도 예컨대 뭐 형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부 조사 따로 하거든요. 이게 뭐 꼭 처벌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적절한 면이 없었는지 감사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행정부에 대해서도 수사와 감사원의 조사가 동시에 그러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아마 천하람 변호사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만약에 이런 건이 터지면 어느 파트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조치했어야 되는데 그게 시스템이 제대로 그렇죠. 작동했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캐기 위한 거라고 그럼 쳐요.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왜 조사를 합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꼭지점에 있는 사람으로 그냥 보고받는 분이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분인데 뭐 시스템 따지고 말 게 뭐가 있어요? 최종 결정을 어떻게 내렸는지 봐야죠.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감사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들여다보고자 하는 시스템이란 건 그 시스템이 작동이 돼서 나온 최종 결과죠. 그러니까 아니 문재인 그렇지 대통령.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상급자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그거를 동의하지 않아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수많은 팩트들이 이게 월북이 아니다라는 게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이거 월북입니다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님 이거는 월북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라는 의견 제시까지는 했느냐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사실에서 대통령이 의견 표명을 했다는 건 나오지 않죠.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했으려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 먼저 조사하고 성훈 국정원장 먼저 조사했어야죠. 그 사람들이 안 온 거지 않습니까? 안 오면 그럼 대통령한테 가는 게 맞습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안 왔는데 지금 천 변호사님 말씀의 전제는 대통령이 이것은 마치 탈북이라고 부당 명령을 내렸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부합하는 팩트는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조사를 해봐야 아는 거죠.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방향을 정하고 조사한다라고 아니 저는 방향을 생각해요. 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픈 퀘스천으로 대통령님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얼마만큼 받으셨습니까? 대통령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만큼 결정을 하셨습니까? 아까 진행자께서도 최종적인 결정을 하시는 거 대통령이란 당연히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행정 절차를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네. 근데 여기서 상식적으로 공연에서는 조용필 씨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수사나 이런 조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고 이게 지금까지 상례잖아요. 근데 지금 장유민 변호사가 말씀하시는 게 그럼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논의가 됐고 어떻게 결정이 됐고 판단이 이루어졌는가에 있어서 중요한 포스트가
박지원, 서훈이라고 한다면 그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되고 나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인물이 대통령에 대해서 혹시 정말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묻는 게 상례인데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동시에 아니 당연히 그렇습니다. 동시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전직 대통령한테 뭘 물어보는 거를 이렇게까지 뭐 터부시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전직 정치적으로 해석이 대통령도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예. 이게 이제 오늘 했던 그러니까 그 이제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를 건너뛰고 뭐가 급했는지 그냥 바로 들어갔다부터 시작을 하면 그거는 저는 좀 타당하지 않다고 아니 아까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한 의혹의 한 줄기는 감사원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거의 대행자로 지금 감사권을 남용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서면 조사도 과로 어떤 이런 정치적인 목적하에 지금 시도됐던 거 아니냐는 의심이 있으니까 그 저는 얘기가 나오는 솔직히 거죠. 그 정법 절차 안 거쳤다는 것도 무리한 프레임이라고 솔직히 생각하거든요. 이거 감사위원회에서 이거 의결을 안 했던 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결을 안 했던 거거든요. 지금 30건에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는 건 하나도 안 했다라고 네. 하죠 지금. 그러면 이거 전 정권을 향해서 한 것만 저는 그렇다고 그러면 알고 이거를 있습니다. 진즉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 돼요. 감사위원회에서 아 이거 왜 우리 의결 안 받냐. 했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예를 들면 이게 지금 한겨레에서 혼자 기사 쓸 게 아니고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은 뭐 보수 성향의 일간지들 뺀다 치더라도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 근데 그거야. 특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 먼저 보도하니까 아마 특종이 저는 아니 뭐 다들 그렇긴 하는데 이게 기사라고 팔로워 생각합니다. 보도가 있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감사위원회에서 모든 걸 하나하나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이분들이 왜 감사위원회 의견 안 거쳐 하는 게 결국 전직 대통령 조사하겠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이거 왜 감사위원회 의견 안 거치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 제가 아까도 뭐 장 변호사님도 조문 말씀하셨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수사나 조사가 뭐 그렇게 터부시되었다라는 거는 약간 허구거 프레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박지원이든 서훈이든 당시에 비서실장이든 결국 누구 의사가 중요하냐 하면은 대통령 의사가 중요할 거라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 드러난 게 있다 없다를 떠나서 비서실장이 혼자서 와가지고 이거 우리 월북으로 합시다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 수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행정 조치의 최종 책임은 사실은 다 대통령한테 귀속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죠? 그러면 또 감사원은 행정부를 감사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면 감사원의 감사는 거의 그 99.9%가 행정 조치와 행정 내용에 대한 감사인데 그럼요. 그러면 그때마다 그러면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한테 조사합니까? 그 논리가 그건 되는 아니잖아요. 거죠. 그건 아니고 대통령에게 직보가 이루어지고 대통령이 직접 의사결정을 했을 걸로 여겨지고 플러스 그 의사결정이 사실관계라든지 적법 절차에 위배될 의심이 있다면 조사할 필요가 있는 그러면 거죠. 제가 예를 하나 들면 그러면 월성원전 그 감사 벌였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청와대 타깃했잖아요. 했죠. 그럼 그때 그 문재인 당시 대통령한테 조사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 뭐 그것도 그 어느 정도 감사원의 판단 여지가 있는 거죠. 아, 그럼 바로 그거지. 그러니까 네네. 감사원의 판단 여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 다르고 지금 다른 특별한 이유가 뭐냐? 이걸 지금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감사원 내부 자료를 봐야죠. 제가 감사원 내부 자료 안 본 상황에서 그러면 뭐 제기할 전직-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직 언론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 조사하는 당국의 뭐 재량 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감사원법에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할 때는 특별히 추가적인 뭘 받아라 이런 거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도 재량의 여지가 네. 상례에 준하고 상식에 준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언론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 그럼요.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정말 대통령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필요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원에 대해서 무작정 비판하는 것도 전 타당하지 않다고 그래서 제가 보고요. 그래서 월성 원전을 예를 든 거죠.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비슷한지 안 한지는 정말 구체적 내용을 아니 봐야 되는 지금까지 거죠. 언론 보도 보면 그러니까 뭐 보도가 뭐 전부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아까 박지원 서훈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감사원에 나와서 협조하고 대통령의 관여 범위가 어디까지고 보고가 어디까지 됐고 의사결정은 누구 선에서 이루어졌고라는 게 명확하게 나왔다면은 굳이 전직 대통령 뭐 할라 조사합니까? 근데 이 사람들도 조사 요청했는데 다 나오지도 않고 무시하고 이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서면 조사를 통해서라도 대통령께 직접 여쭤봐야겠다라고 저라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일단 전제 사실에 동의할 수 없는
게 이런 주요 감사에 대해서 의결 없이 하는 게 통상적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원은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의결도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감사할 것 같으면 이걸 어떻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이 부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른바 건드렸다라고 해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 전부터 아니 왜 감사위원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는데 거치지 않지라고 감사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F팀까지 감사원 내에 꾸렸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왜요? 7월 달에 이미 감사는 시작됐거든요. 문제 제기가 시작된 거는 약간 그 이후인 것 같습니다. 감사가 진행됐던 그 시점. 최소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하기 그 이전 시점. 문제의식이 안에 있었고 지금 이 보도도 아마 추정키로는 감사원장과 그 아까 언급한 사무총장 간의 알력 다툼 그리고 감사원 내부에 동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속 직원들의. 왜? 지금과 같은 추세로라면 감사원이 상당히 망가질 수밖에 없을 테니까. 앞으로 무슨 감사를 하더라도 정당성을 국민들의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 테니까. 감사원 스스로 진짜 망가지는 이 트랙을 선택하고 있는 게 상당히 안타까운데 그걸 혼자 결단했을 것인가? 전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감사원의 그 의결 사항들을 쭉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뭐 특별 감사라고 해서 다 받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한 회의할 때 그 감사원의 그 의결을 하는 사항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아무튼 저도 이거를 제가 뭐 전수 조사를 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뭐 제가 오늘 뭐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여튼 어쨌거나 저는 이게 대통령에 대해서 서면 조사 정도 하는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뭐 일단 그거는 뭐 각자 가치 판단이 있으시겠지만은 우리가 대통령이 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 물어볼 수가 있으면은 물어볼 수도 있고 뭐 과거처럼 포토라인에 세워가지고 뭐 조사하자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 논리도 성립될 수 네, 있다고 아니 뭐 생각해요. 서면 필요하다면 네, 서면으로 좀 답변 좀 해주십시오 하는 게 뭐 그렇게 큰 필요하다면 어떤 일인가. 조사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게 그래서 이제 감사원과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게 전직 대통령들도 조사 시도한 바 있다. 네. 그 사례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사례가 네. 정확히 정반대 논리의 근거도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조사 시도했는데 거부했다. 네. 이게 이제 사례로 그러니까 제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거부를 해서 뭔가 그 제재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잖아요. 제재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 얘기죠. 그러니까 네.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러면 전직 대통령이 그것도 재량상이라는 네, 얘기가 맞아요. 되는 거니까 네, 네. 문재인 똑같이 대통령의 안 받아들인 것도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라는 논리가 동일하게 성립된다. 그러니까 요거까지만 네. 얘기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너무 호들갑 들 일은 아니라고 요거까 생각합니다. 네, 네. 요 역논리도 성립되는 거 아, 인정하시죠? 그럼요. 근데 이거는 법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라고 써 있기는 한데 처벌 조항은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박지훈, 서훈 이런 분들도 사실 안 나오는 게 그런 거죠. 네.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고 다만 요거는 좀 점검이 필요해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 자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정으로 얘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점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감사원 어떤 규정 위반이냐 다시 말해서 감사위원회 의결을 안 거치고 감사에 들어간 게 위반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네. 요렇게만 정리를 하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가 경찰은 두산만 뒤졌잖아요. 네. 근데 검찰로 넘어가니까 후원한 업체 다 뒤지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하루가 멀다고 계속 공소장에 뭐가 기재됐다 아니다 그거보다 여기 이게 또 더 기재됐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두 분이 한번 감상평부터 일단 먼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천하람 변호사는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아, 이거는 이재명 대표님이 열심히 하셨을 겁니다. 아, 왜 나쁜 그러냐면 방향으로? 이건 그냥 저의 추측이지만은 이재명 대표님은 매사에 본인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아, 제가 그걸 왜 아냐면은 지난 대선 치를 때도 민주당 분들한테 얘기해도 새벽 1시에 텔레그램 보내도 답장하신대요. 그리고 본인이 들어가 있는 텔레그램 방이 진짜 수백 개였을 겁니다. 당시에. 뭐 온갖 뭐 캠프의 그 위원회 막 무슨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리 늦더라도 어지간하면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답장을 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성남시장 하실 때 이 두산 정도 되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크다란 땅의 용도 변경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성남 FC에 대한 어떤 뭐 후원 문제 이거 본인이 손을 직접 안 대셨을 리가 없어요. 저는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걸 이재명 대표께서 안 하고 정진상선에서 다 했을 리가 없다 저 생각하고 있었는데 역시 이제 어제 오늘 뭐 JTBC 그다음에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뭐
기부 체납을 뭐 10%로 하고 뭐 얼마로 할지 뭐 5%로 하고 얼마를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왔고 이 환수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라는 메모가 발견됐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죠. 그렇죠. 심지어 이제 아래에 있는 실무자가 이거를 성남 FC가 적법하게 받기가 좀 쉽지 않다. 이제 왜냐하면 영리법인이고 기부 체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보고를 하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라라고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도 뭔가 이재명 대표께서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열심히 하신 행동이 뭐 법 위반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되게 많이 얘기했지만은 여튼 이재명 대표님은 매사에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장윤 변호사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저는 일단 경찰이 두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송치를 했죠. 그리고 무혐의에 대해서 네이버 그리고 차병을 했지만 검찰이 어젠가요 대대적으로 계속 압수수색 단행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수사는요 이재명이란 정치인 걷어내면 잘 설명되지 않는다라는 데는 저는 100%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이른바 정적 제거 성격이 없다라고 저는 검찰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전 그 부분을 일단 짚고 싶고 그리고 죄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은 뭔가 그 당시에도 좀 뭐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강항했다라는 부분. 그렇다면 그 부분이 왜 그렇게 이뤄진 것인지 뭔가 의혹을 알면서도 이게 위법적이라는 부분을 알면서도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이 문제 있다라는 그 취지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건지 아니면 다른 행정적으로 문제가 된다라는 보고였는지 그게 제가 해당 기사를 읽어봐도 비교적 불명료하고요. 지금 검찰 수사에 굉장히 아마 힘을 실어주는 전직 성남FC 대표라는 분 국민의당에 영입돼서 총선에 출마하셨던 분이죠. 정치적인 의도 없이 저는 발언들 더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도 어떤 팩트가 아니라 뭐 정진상 전 실장이 사실상의 뭐 실권자였다라는 본인의 어떤 감상평 이런 거는 수사에 저는 크게 도움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아마 뭐 경찰청 그리고 검찰에서도 이야기하는 뭔가 주요한 뭐 진술자, 참고인 이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되는 바가 있는데 왜냐하면 성남FC의 홍보팀장인가요? 본인이 입장문을 낸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광고 수익 같은 거 유치하고 성남FC 구단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 폄훼하는 발언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 검찰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전방위적으로 계속 저인망식으로 수사하는 거 아마 장기화 국면으로 가져가겠죠. 저는 이게 정치의 영역이랑 따로 떨어져서 해석하기가 어려운 게 이 국면이 다 뭔가 출구 전략으로서 고민하는 그 연장선상이 아닐까라고 강하게 의심이 들기 일단 때문입니다. 제가 전부 중간 정리를 할게요. 뭐 이제 다른 업체 뒤지고 있는 건 아직 뭐 뒤진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네네. 일단 지금까지 나온 것만 놓고 보면 성남시가 당시 두산 땅 용도 변경을 해줬고 두산이 성남FC에 그 수십억을 후원을 해준 건 팩트죠.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지금 다투는 게 아니라 그 맞습니다. 평가를 다 가져왔던 그렇죠. 이제 그 벌어진 일의 성격이 위법이냐 아니냐. 쉽게 말하면 이제 제3자 뇌물이냐 아니냐. 맞습니다. 이제 법리 적용의 문제를 둘러싼 다툼이잖아요. 네. 정리하면 이런 거고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 당시 이재명 시장이 이게 성남FC가 광고비로 해서 받는 게 부적법하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보고를 받았다. 네. 보고를 받은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 지금 네, 보도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건 물론 검증이 필요한 보도입니다. 검증이 필요한 보도인데 만약에 이 보도 내용이 맞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위법성의 인식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강해지지만 전 결정적인 정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예. 어떤 점에서? 일단 그렇죠. 왜 이게 위법하다라는 보고를 받았는데도 강행했을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위법하다는 보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올라왔는지가 기사에 적시돼 있지 않아요. 검찰도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제3자 뇌물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실제로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까? 진짜 부적법합니다. 저는 이런 보고가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보고가 이렇게 거액의 돈이 유치되는 데 있어서 이러저러한 면을 또 추가로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무자 선에서는 어떤 그 추진을 하는 행정 업무가 있다라면
플러스적인 면도 보고해야 되지만 마이너스적인 면도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보여요. 일단 오늘까지 기사를 나온 걸 보면. 물론 천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이거 왜 이런 보고가 올라왔는데도 강행했지? 당연히 위법성이 더해지는 요소로 검찰은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맥락에서 저는 결정적인 어떤 뭔가가 확보된 거라고 보기는 다시 어렵다고 말해서 봅니다. 보고 내용이 딸랑 그 한 줄이었느냐 네. 아니면 다른 내용 속에서 나와 있는 극히 일부분인데 그것만 지금 검찰이 부각시켜서 언론 플레이하고 있는 네. 거냐 이게 좀 검증이 돼야 된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 이게 한 줄이라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은근 나름 뭐 저희 당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신 발언들 하지 않습니까? 쉽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고민을 거쳐서 하는 겁니다. 아 그러십니까? 아 당연하죠. 왜? 느껴져요, 진짜. 예.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이 당시 성남시의 실무자가 이거를 시장이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걸 몰랐을까요? 근데 성남시장의 어떻게 보면 그 방침에 반하는 내용을 보고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고 싶으신 거 알겠는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나중에 리걸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거 가볍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설령 그게 어느 정도 수위 조절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실무자가 뭐 글자 크기 막 72포인트로 막 빨간색으로 막 절대 금지 뭐 시장님 감옥 갑니다.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거기다가. 72포인트면 그냥 A4용지 한 장에 예, 그거밖에 못 들어가. 한 글자 들어가겠네요. 예, 뭐 해서 막 판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님 이거 감옥 갑니다. 이러진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나름대로 수위를 조절해서 아, 시장님 이렇게 계획인 거 알겠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좀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돌리고 돌려 가지고 결국은 아, 조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자체도 의미가 좀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여튼 어쨌거나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들이 어떻게 논리를 세울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도 보면은 첫 번째 방어막이 두산이랑 여기 후원금, 그러니까 그 광고비 사이에 어떤 대가 관계가 없었다. 이게 별로 연관관계가 없다라는 걸로 첫 번째 방어막을 세우는 거고 두 번째 방어막이 설령 연관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뭐 사기업도 아니고 성남FC인데 어떠냐라는 건데 지금 이거 두 개가 약간 혼재돼서 가고 있고 혼재되다 보니까 첫 번째 방어막이 사실상 거의 없어졌어요. 지금. 첫 번째 방어막은 제3자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주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이거는 인과관계 내지는 연관관계가 없다. 별개의 사안이다. 그렇죠. 민원 해결해 준 건 해결해 준 거고 후원금은 끊어져 후원금이다라고 이제 분리해서 가는 논리가 처음에는 나오다가 이게 가면 갈수록 흐트러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근데 이제 그거를 인정하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제가 지지난주쯤에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기부 체납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아니거든요. 성남FC가 되게 어려워질 거예요. 기부채 받은 게 아니라 일단은 광고비를 받은 거죠. 광고비. 근데 이제 그게 대가 관계가 있는 광고비라고 하면은 사실상 기부 체납 같은 아무튼 거니까. 지금 네. 장유미 변호사는 보고의 맥락을 강조를 해주셨고 우리 천하람 변호사는 상황의 맥락을 강조를 해주셨어요. 그 점에서 좀 다른 게 있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이익 환수 방안을 강구하라서 보고하라라는 메모를 남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고서에. 그러면 이거는 이재명 당시 시장이 뭐 두산에 특혜를 주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음을 의도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또 정황으로도 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이익 환수하는 걸 왜냐하면 이익이 먼저 대가 관계라는 건 같이 논의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야, 너네 용적률 올려줄 테니까 우리는 성남 FC에 최소한 그 관계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 준다라고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얘기하는데 이 기업이 두산이 유치되면 그 지역에 일자리가 창출되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성남시로서는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행정적인 평가가 있었던 거예요. 두산만 이익을 얻었던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두산도 이익을 얻은 거죠. 그렇다면 성남시에 뭐를 더 줄 수 있는지를 지자체장이 고민한 게 그게 범죄가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아주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태도를 민주당이 전국에 통틀어서 뭐 유지해 주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익 환수를 할 방안을 찾아봐. 라고 해서 정말로 기부 체납 비율을 높이는 걸로 끝이 났다. 그러면은 그걸 아주 순수성을 우리 인정할 수 있을 것 근데 같아요. 그 당시에는 현물 기부 체납이 그러니까 현금 기부 체납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현물 비중을 높이는 식으로 가서 아, 이익 환수가 이렇게 해서 적법하게 끝났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저는 안 좋은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를 저는 인정하고 제가 색안경을 좀 끼고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님은 프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법조인 출신이시기도 하고 행정 경험도 뭐 당연히 있으신 분이고 거기서 야 이익 환수 방안 찾아봐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밑에서 아 이거 좀 어렵게 됐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성남 FC 부분은 빼고 적법한 부분만 처리해라고 하는 뜻이었을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솔직히 좀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후에 처리된 내용도 그렇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게 약간의 저는 뭐 돌려서 야 그냥 밀고 가 이런 거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죠. 그러니까 성남 FC 건 같은 경우는 좀 두 분 말씀을 이제 저번에도 한번 짚어봤는데 종합을 하면 이런 그러니까 사실 다툼이 아니라 법리 적용의 다툼이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만약에 이게 재판에 넘겨진다면 이 죄가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 결국 이 싸움이다. 결국은 그렇게 뭐 전부 아니면 전무다 이렇게 네. 보면 예, 되겠네요. 근데 맞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 변호인이면 첫 번째 방어막부터 세울 겁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부터. 그렇지. 그러니까. 네. 보통 수순으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예. 그럼 이제 뇌물이라고 하는 니은도 안 나오게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네. 해보고 안 되면은 이게 네, 이제 뭐 이렇게 맞습니다.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점을 좀 그러니까 좀 그 쟁점만 좀 그 추출을 하는 걸로 하고요. 하나만 좀 더 다루고 마무리하죠. 어제 이동재 전 채널A 네.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최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를 네. 했습니다. 그 공표한 내용이 허위 사실에나 해당이 되지만 비방할 목적이 네. 없었다. 지금 이런 판단인데 이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성립하기 위해선 비방의 목적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 문제 삼은 게시글이 있어요. SNS에. 이 최 의원이 거의 녹취 수준으로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주고받은 대화인 것처럼. 이동재 전 기자와 그 이철 회장이 주고받은 말인 것처럼. 근데 거기에 아주 명시적으로 허위 사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뭐 유시민 이사장을 돈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건 실제로 녹취에도 없었거든요. 이거 허위 사실임이 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허위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지금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 이거 제보 형식으로 받았던 거고 그냥 직접 화법으로 그거를 옮겨 나왔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본인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을 걸로 재판부도 본 것이고 플러스 이걸 왜 올렸느냐 어떤 개인에 대한 공격 이런 의도가 아니라 이게 정치인으로서 뭔가 부적절한 취재 그리고 이 기자가 무죄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 판결문을 보면 대단히 부적절한 취재를 한다라고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증거를 훼손하려고 했다라는 설시가 나와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알 권리 차원이기 때문에 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비난 가능성 그리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라서 저는 맞는 판결이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게 뭐 공익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면은 처벌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하면 자꾸 무슨 뭐 허위 사실 뭐 맨날 뭐. 걸죠. 그러니까 문제는 일부 허위 사실이 공표가 됐더라도 그 사람이 이게 허위인지를 모르고 공표를 그렇습니다. 했다면 인식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비방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네. 처벌할 수 없다. 네, 어느 정도. 뭐 심플하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스탠다드를 좀 우리가 널리 확산시켜야 맞아요. 된다고 네, 생각해요. 저도. 그래야 좀 사실 그렇죠. 좀 소설 쓰는 사람도 있고 그래야 이게 좀 재밌게 또 물론 뭐 의원들이면 어느 정도 조금 더 이렇게 팩트 체크는 해야 되겠지만은 네. 좀 급하게 예를 들면 100% 팩트 체크가 안 됐더라도 공익적으로 뭐 이런 거 주장을 해야 될 때들도 있잖아요. 얘기를 빨리 해야 될 때도 있으니까. 근데 뭐 그렇죠. 요즘 저희 윤리위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늘 뭐 발언하기 전에 자기 검열을 너무 많이 해야 되면은 이게 민주주의가 잘 맞아요. 작동을 안 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조금 있으면 의원직 날아가실 수도 있는데 이걸 다른 뭐 또 굳이 건이 이것까지 있으니까요. 처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뭐 네.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보도에 이런 게 나왔더라. 이 보도 보니까 이 사람 나쁜 사람이더라고 네. 욕을 했는데 음. 보도가 잘못된 보도면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렇게까지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면 일반인이 보도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하고 검증을 할 수 있는 뭐 접근 경로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러세요. 근데 당신이 하여간 근데 허위로 했으니까 무조건 처벌받아. 이래버리면 무서워서 입도 뻥끗 아, 못해. 진짜 그럼요. 문제가 많죠. 네,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렇죠. 이런 거는 뭐 저는 최강욱 의원에 대한 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명예훼손 이런 거를 처벌하는 나라도 맞아요. 많지 않거든요. 네. 원래 그러니까 형사 처벌하는 나라는 많지가 않아요. 네. 하더라도 특히 민사로 사실 가지.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형사 처벌과 민사 어떤 그 배상 네. 이걸 이제 두 개를 다 지우고 있는 경우가 좀 그렇습니다. 예외적인 국가에 대한 해당이 네, 되는 건 맞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뭐 이 문제는 워낙 심플하기 때문에 더 뭐 이거저거 얘기할 건 없는 것 같네요. 이렇게 네. 마무리하고 사법논단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